자, 이번 시간은 수익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59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들어갑니다. 자, 598 수익 방식으로 가죠. 자, 수익 방식은 미래의 수익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수익 방식.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이 있는데, 자, 가액을 산정하는 게 수익 환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수익 환원법을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우실 텐데요. 산식하고 의의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익 가격을 구합니다. 수익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자, 항상 내용연수를 봤을 때, 자, 현재를 봤을 때요. 과거가 있고, 현재 가치를 매기는 거죠. 이 수익 방식이. 그 다음에 미래가 있다면, 과거의 순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장래가 중요하죠. 그래서 장래 순수익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장래 순수익을 할인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 현재 가치를 할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환원율이라는 말을 쓰죠. 환원율을.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순수익을 우리가 순영업소득으로 보통 구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은 왜 가공기 유용순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인데, 장래라는 게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익과, 자, 이 순수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순수익과 미래의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 자, 그럼 순수익은 매년 소득이 매년 일정하다는 걸 가정하고요. 자, 이건 매기간 다릅니다. 매기간 소득이 다르다. 자, 그래서 순수익은 한 해의 순수익을 환원한다는 말을 쓰고요. 환원이라는 말을 쓰고, 얘는 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 미래 현금을 할인해서 가액을 산정한다. 여기까지 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수익 환원법은, 자, 수익 분석과 환원법에 대한 팁을 드리면, 자, 수익 환원법은 환원이 들어가고 수익 분석법은 분석이 들어가죠. 수익 환원법이란 장래 동그라미 치시고요. 순수익, 미래 현금, 환원 할인하거나 가액을 산정한다. 자, 수익성을 두고요. 장단점으로 간다면 장점은 뭐예요? 수익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수요자 측면입니다. 그 가격이 효용 측면에서 파악하다 보니까 수요자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장래가 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나타내는 그 본질의 가치의 본질을 잘 부합하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 기업용보다는 임대용 부동산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상태에서 시장이 이 수익이 확실하다면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좀 적죠. 단점은 뭐냐면 수익성으로 근거하기 때문에, 자, 주거용이나 공공용 부동산 같은 건 수익성이 없거나 파악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2번이 신구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거와 오래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물건을 새로운 거 드릴까요? 오래된 거 드릴까요? 새 거 달라고 해요. 근데 수익 방식은요, 오래된 거라도 수익만 나오면 장땡이 나는 거죠. 그럼 신구의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불안전하면 순수익과 환원율을 좀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순수익이라는 가치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요. 자, 순수익이라는 것은 밑에 통상적인 어떤 중용적인 수익이 되며 계속 규칙적으로 나와야 되고 안전하고 확실해야 되며 장래의 수익을 갖고 따져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밑에 순수익의 산정 방법이에요. 제가 항상 대상에서 구하면 직접이고 사례에서 구하면 간접이죠. 근데 잔여법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왜 토지 잔여법이라는 자체가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 가치 원칙이 있었잖아요. 잔여법을 한번 볼게요. 잔여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 토지 잔여법이다라고 이 가격제 원칙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건 순수익을 구하는 겁니다.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복합부동산. 자,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보죠. 그럼 전체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을 봐요. 순수익이 만약에 1억이다. 자, 그러면은, 자, 구할 수 있는 건 구하고 모르는 건 이제 구한 것을 빼주거든요. 그럼 건물을 쉽게 구했어요. 그럼 건물에 대한 순수익이 만약에 6천만 원이다. 그럼 토지의 순수익을 알 수 있죠. 4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지 잔여법이라 그래요.
자, 근데 건물자산법은 어떻죠? 전체에서 토지를 빼면 우리가 토지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건물의 순수익이 나오니까 자, 이건 이제 건물자산법이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부동산 잔여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혼합한 건데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순수익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임대용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임대 수입에서 병비를 빼서 순수익을 산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기업용 부동산은 총 수익에서 총 매출액에서 총 비용을 빼요. 이렇게 해서 뺀다는 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602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요 순수익 어떻게 써요? 순소득이라는 자체는 자, 가공기, 유용순, 부세형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총소득이 있고요. 유효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이라는 게 있죠.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환원율이라는 자체는 얘와 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환원율이라는 것은 순수익을 수익가액으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자, 오른쪽 이제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이라는 게 달라요. 특히 오른쪽에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요, 환원율이라는 자체가 자본 수익률 플러스 회수율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론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환원율을 구할 때는요, 두 가지로 봐요.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 자본에 투하한 수익률이 있고, 이게 이제 나누니까 곱할 때는 이자율이지만 나눌 때는 할인율의 개념이고요. 자, 건물은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 회수율이라는 걸 고려해요.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감가상각률. 자, 그래서 자, 토지하고 건물에 나타나는 환원율이 달라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률을 갖고 따집니다. 자, 감가상각률은 자, 토지하고 건물을 봤을 때 자, 토지는 상각이 안 됩니다. 상각이 되지 않고요. 건물은 상각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환원율을 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들어볼게요. 오른쪽에 자본 수익률과 회수율이라는 글이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1억을 투하했어요. 내가 여기다가 1억을 투하한 자본입니다. 그럼 자본이 들어갔고요. 그 1억에다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본 수익률을 우리가 만약에 10% 받다. 그럼 1,000만 원이 순수익이 되잖아요. 1,000만 원.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한다는 것은 순수익과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수익 가격이라는 1억은 어떻게 나왔냐? 자, 순수익을 1,000만 원을 10%로 할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수익 가액이 되고요. 수익 가액이 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이 순수익이 되며, 그 다음에 얘가 자본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근데 곱했을 때는 수익률이 되지만, 나눴을 때는 할인율의 개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토지하고 예금은 상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각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건물은 상각이 되기 때문에 상각률을 고려해야 돼요. 그럼 각각 1억이라는 투하 자본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럼 당연히 수익률은 있겠죠. 10%, 10%, 10%에 대한 자본 수익률은 생길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하고 예금은요, 안전하게 1억이라는 걸 회수해요. 자본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감가가 됩니다. 2% 감가상각이 됐단 말이에요. 감가상각률만큼 자본을 회수해 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도 1,000만 원 순수익을 똑같이 얻죠. 근데 얘는 1,000만 원을 갖고는 우리가 만족을 못 해요. 왜냐면 200만 원이 날아가니까 9,800만 원밖에 회수를 못 하거든요. 그럼 너 2% 더 나와줘라 라고 가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자본 회수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토지는 상각이 안 되니까 자본 수익률만 보지 회수율은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건물은요, 둘 다 고려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 환원율을 개별 환원율을 합니다. 근데 종합 환원율은 얘네들을 가중평균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5% 환원율이다. 얘가 10%라면 자, 가격 비율이 얘가 60%다. 그 다음에 얘가 40%라면 곱해서 더해서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삼각 전과 삼각 후 환원율을 본다면 삼각 전이라는 것은 아직 삼각을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감정평가가 자, 이 감가라는 자체는 원가 방식에서 1,000원에서 300원을 빼면 700원이죠. 과거의 감가입니다. 근데 얘는 미래의 감가이기 때문에 삼각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환원율도 삼각 전이 되겠죠. 그럼 삼각 전은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삼각 후 환원율에다가 삼각률을 더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5%다. 얘가 5%다면 삼각을 했으면 5%가 떼어나간 거죠. 근데 10%라는 건 아직 안 했으니까 삼각 전이니까 얘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각률이라는 자체는 잔존 내용요소분의 1로 보는데 그러면 잔존 내용요소분의 1이라는 것은 자, 우리는 이 미래의 감가예요. 남아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10년이다 라고 하면 10년분의 1이라는 건 10%씩 10년이면 자본회수한다는 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뭐 세공제 전, 세공제 후 환원율이 있겠죠. 환원율도 세공제 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자본 환원율이라는 것은요.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본 회수율이라는 자체는 자본 회수율은 삼각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제 빈도가 높은 게 603페이지 3번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해요. 자, 그래서 환원율의 산정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게 시험 문제는 이쪽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은 요즘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토지하고 건물이 다르다라는 자체를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603페이지 위주로 가세요. 자, 60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환원율의 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원율의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산정 방법이 5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C조 12라고 우리는 암기하라고 하는데 C조 12L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추출법은요. 시장추출법은 자, 할게요. 내가 대상부동산이라면 대상에서 못 구했어요. 그럼 이제 저쪽에서 이제 사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사례에서 삼각에 대한 그러한 그 자본 수익률에 대한 환원율을 구해놨거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 얘가 자본 환원율이 만약에 10%인데 수익은 틀리겠죠. 그럼 갖다가 써서 그래 너 10%야? 그럼 나도 10%로 가자. 그럼 순수익에 따라서 가액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자, 거래 사례에서 가져옵니다. 거래 사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죠. 객관적이다. 그래서 시장추출법은 제일 중요한 게 사례부동산으로부터 대상부동산 자본환율을 구해요. 그러니까 사례에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시장성 있고 실질적 설득력이 있다. 그 정도만 보세요. 나머지 건 뭐 출제금도 놓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 구성법이거든요. 조성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씩 따진다. 요소 구성이라는 것은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환원율이라는 이 환원율이 자,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그 요소 구성법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순수율에다가 위험률을 더해가요. 그래서 순수율이라는 거는 은행이자 같은 무위험률을 얘기합니다. 부동산은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면 또 더하고요. 또 거기서 가치가 높으면 또 빼주는 거죠. 그래서 위험률을 더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안 쓰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위험 요소 하나하나가 구성 요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구성 요소라는 단어가 나오고 위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해 나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게 이건 지읒 들어갔죠. 그럼 이것도 지읒 들어가니까 주관적이다. 조소법 갑니다. 조소법은 요소 구성법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소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환원율을 구할 때 각각 구성 요소들을 직접 구해서 우리가 그 순수율에다가 위험률을 더해 나가는 거죠. 그 위험 할증률을 합산합니다. 순수율은 안정적인 국채나 지방채 같이 은행이자 같은 걸 얘기하고요. 부동산은 위험해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비유동성, 관리 난이성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더해 나가는 거죠. 근데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난멸실의 위험이 적고 인플레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 안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좀 할인율을 좀 빼주는 거죠. 더해서 우리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가지고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토지와 건물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자, 각각 우리가 가중평균에서 간다는 거죠. 자, 이거예요. 이거. 그럼 투자결합법이라는 것은 뭐냐? 결합이라는 자체는 여러 가지를 결합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물리적으로 봤을 때 자, 물리적으로 파악할 때 물리적으로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요. 건물은 상각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환원율이 다르겠죠. 그럼 항상 다르고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가중평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 발전된 게 금융 쪽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나누는 것보다 자, 은행 입장과 내 입장이 다르다. 은행은 저당 투자자니까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자고요.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이 되겠죠. 저당은 저당끼리, 지분은 지분끼리 투자결합법으로 나눈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자, 투자결합법은 이자율 합성입니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요. 아까 요거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그럼 토지 환원율이 5%인데 건물은 10%라는 건 상각률을 또 고려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거 동그라미,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 동그라미, 구성 비율로 가중평균 하거든요. 그다음에 금융 쪽은 저당 투자자가 은행이고요. 지분 투자자가 내가 투자한 지분 투자자예요. 그럼 요거 하는 게 다르죠. 항상 다르고 분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르두법은 자, 에르두가 이제 감정평가사였습니다. 얘가 이제 굉장히 큰 업적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저당지분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저당소득과 지분소득을 가지고 환원해서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르두라는 학자가 굉장히 이제 감정평가 획기적인 것을 핵을 걷어요. 그래서 자,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에르두라는 자체가 이제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이 자체적으로 이 감정평가의 전과 후를 완전히 바꿔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전과 후를 바꿔놨을 때, 전에는 감정평가를 할 때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분을 고려하지 않고요. 얘는 고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항상 매기간, 항상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간마다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얘는 1959년에 감정평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전과 후를. 자, 그러면은 옛날에는 한 해만 봤어요. 한 해 소득이 계속 똑같다는 가정을 했죠. 근데 얘는 매 기간마다 다릅니다. 실적으로 매 기간 다른 게 우수한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가치가 상승하거나 또는 하락하는 것을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되니까 가치 상승할 수 있다. 가치 상승 하락을 고려한 게 더 나은 거죠. 그 다음에 전에는 저당과 지분에 대한 변화를 고려 안 합니다. 고려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만약에 1억이라는 전체 금액에서 자, 저당이 만약에 8천만 원이고요. 지분이 2천만 원이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8천원에서 돈을 갚아요. 만약에 2천만 원을 상환했다 봐봐요. 자, 이건 원금 상환분인데, 자, 이건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자, 가치가 지분으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분 형성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형성분. 얼마나 중요하시기 때문에 분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그럼 저당이 지분을 환생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에르두법이 더 찬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가치는 상승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돈을 안 빌려. 그러면 5억짜리인데 3억을 자기가 갖고 2억을 안 빌리는데 갑자기 2억이 올라가요. 머리띠를 졸라매. 그럼 7억이 아니라 9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 변화를 고려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르두는 철저히 감정평가사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아요. 그게 차입자 입장입니다. 차입자 입장이다 보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단어를 찾아봅니다. 자, 예루두법 갑니다. 예루법은 매기간 현금 수지 보유기간에 대한 지분 형성분,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고 대상 부동산의 자본화를 구하는 금융적 분석의 하나인데, 자, 지분 투자자 입장에 섰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하나 단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세전현금 수지를 따졌다는 거죠. 세전현금 수지. 그래서 저당은 고려했으나 지분을 자, 우리가 저당은 고려했으나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죠. 이게 단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부채감당법이라는 게 나와요. 부채감당법은 거기 말하는 개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은행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간다면 얘는 저당 투자자 입장으로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 부채 감당법을 보기 때문에 얘는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저당 투자자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얘 환원이율의 한식이 나옵니다. 환원이율. 그래서 자, 돈을 못 갚으면 저 으슥한 부대로 가요. 그게 저부대입니다. 저부대로 암기하세요. 그럼 저당 상수고요. 부가 뭐죠? 부채 감당률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로 갈 거고요. 대가 대부벨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가로쳐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부채 감당법은 지분 투자가 아니라 저당 투자 입장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저당 상수, 저부대,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다인데 시조투회부를 암기하세요. 자, 그럼 약간 편법은요. 조 씨가 제가 어떤 반에 가서 조 씨 지금 손 들어보세요. 12명 손 들어요. 12가 12라는 걸 알아야겠죠. 조 씨 12, 요 씨 12. 그럼 조성법, 시장추진법, 투자결합법, 예루두법, 부채감당법인데 여기에 앞쪽에서 왜 분해법 같은 게 감가조정법이잖아요. 요거 같은 건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오지선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환원하는 방법은 요즘은 잘 출제 안 됩니다. 직접법은 토지가치, 상각률이 없는 것에 직접법으로 가고요. 자, 직선법은 건물 같은 건 상각률을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직선법으로 간다. 연금법과 상환기금법도 연금법은 수익이 연장될 수 있는 어장 같은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재투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리연금 평가율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수익에다가 복리연금 평가율을 곱하고요. 자, 이건 순소득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가요. 그 다음에 평균연금에 대한 한금법도 그렇고 상환기법은 광산 같은 거거든요. 한 번 캐면 캘 게 없기 때문에 재투자하거든요. 수익이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얘는 안전한 은행이자로 가는데 요즘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직선 같은 경우는 순소득이 우리가 항상 감소한다는 거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법과 상환기법은 그냥 그렇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서 직선법이라는 자체가 그냥 자본만 해소하니까 제일 작고요. 연금법이 제일 크고 상환기법이 그 다음이고 직선법이거든요. 그래서 연금법, 상환기법, 직선법 순으로 우리가 수익가액의 크기가 다릅니다. 환원이는 반대인데 참고만 하시고요. 밑에 잔여법이라는 건 아까 토지잔여법과 건물잔여법이고 저당지분환원법이 얘예요. 예. 그래서 이 어떻습니까? 에르두법에 의해서 저당지분환원법으로 간다. 이렇게 가지고요. 근데 얘는 세전으로 가죠. 근데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오른쪽에 609페이지는 세후로 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강하게 좀 가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공부를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여기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시조투해봅니다. 시장추진법은 거래사를 가지고 가고요. 객관적이고 조속법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요소 구성에 대한 순수에다가 위험률을 더한다. 자,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다릅니다. 환원율이 다르죠. 그 다음에 가중평균하고 저당과지분이 다르다. 자, 이건 LG전자라고 암기하세요. 에르두는 지분투자자. 그래서 저당지분환원법으로 간다. 그렇지만 얘는 세전이기 때문에 할인형로 수지분석법이 나온다. 부채감당법은 어떻게 돼요? 저부대죠. 저당상수, 부채감당률, 대부비율.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 위주로 좀 가져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입 방식은 그 정도 위주로 요즘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1페이지로 가시면 수익 분석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우면서 설명하겠지만은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르두는 어때요?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간이고 가치상승 하락 고려했고요. 그 다음에 저당에 대한 지분으로 형성되는 형성분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하지만 세금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세전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예전의 평가 방법은 우리가 자녀환원법이었거든요. 순소득으로 따지고 한 해만 똑같다는 건데, 얘는 매년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수익 환원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수익 분석법으로 갑니다. 수익 분석법은 임료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을 살리겠습니다. 자, 이걸 알아야지만 수익 분석법을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 들어갑니다. 자, 그럼 페이지로는 우리가 611페이지입니다. 자, 수익 분석법은 잘 안 써요. 우리가 임대료는 다 임대사료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익 분석법이라는 것은, 수익 분석법은 요건 임대료 산정이거든요. 그럼 산식이 항상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수익 임대료라고 한다는 건, 자, 수익 임대료를 구할 때는, 자, 먼저 순수익을 구한 다음에 필요재경비를 더하죠. 필요재경비.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자, 이건 임대료인데요. 앞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십니다. 아까 임대용과 기업용 부동산을 봤을 때 어디를 보냐면 601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601페이지 가시면, 자, 임대용 부동산의 순수익이에요. 그럼 임대용 부동산의 순수익은 당연히 임대용 부동산이니까 임대료가 나오죠. 그럼 임대료 수입에서 여러 가지 필요재경비를 빼줍니다. 필요재경비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삼성 사옥. 자, 삼성 사옥 같은 건 평가를 잘 안 해요. 자, 삼성 사옥은, 자, 이건 기업용 부동산이 되거든요. 기업용 부동산. 자, 그럼 얘의 순수익은 가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얘는 순수익이라는 것이 총 매출액이에요. 임대료가 아니죠. 그럼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지금 임대료를 구해요. 근데 이 수익 분석법을 만약에 임대용 부동산을 적용시키게 되면 이 안에 임대료가 또 들어가니까 아는 걸 구하고 아는 거는 순환 논리에 빠집니다. 임대용 부동산은 안 돼요. 기업용 부동산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그 수익 분석법은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고 임대료가 중요하고요. 그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하는데 일반 기업 경영이라는 게 나와요.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611페이지 갑니다. 수익 분석법은 분석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기업 경영 밑줄. 자, 제가 임대용 부동산은 안 된다 그랬어요. 삼성 사옥 같은 일반 기업 경영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총수익에서 순수익을 산출하죠. 그래서 총수익을 분석이니까 수익 분석법이 되겠고요. 그럼 총수익을 분석해서 일정 기간 순수익을 구해요. 그럼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수익 임대료가 되죠. 그래서 유의사항에 가시면 당연히 순수익은 임대차 기간 경우와 기업 경영의 기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익 분석법에 적용되는 것은 일반 기업 경영에 기한해서 우리가 기업용 부동산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기한 순수익으로부터 임대료를 구한 임대료에서 다시 임대료를 구하는 건 악순환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익환원법은 이 순수익이 기업용과 임대용이 다 돼요. 근데 특히 임대용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겠죠. 삼성 사옥을 가지고 평가를 잘 안 하죠. 그런데 두 가지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 분석법에서는 임대용 부동산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자, 저거는 둘 다 할 수 있지만 기업용 부동산을 자주 하진 않는다는 뜻이고 이거는 기업용 부동산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를 평가할 때 우리나라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가지 적산법이나 수익 분석법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수익 임대료는 가로치시고 그 다음에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용만 되기 때문에 마냥 노린다면 자, 얘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눈높이를 맞춘다면 수익 환원은 환원한다는 게 들어가고요. 수익 분석법은 분석한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기업 경영이라는 게 중요하죠. 임대 산업으로 한다면 안 돼요. 기업 경영. 그 다음에 총수익을 분석해서 처음엔 총수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순수익을 산정. 자, 우리가 순수익에서 총수익 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수익에서 순수익이 나와야 거기다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죠. 그래서 여기는
기업용 부동산만 되고 임대 부동산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입 방식의 수익환원법은 제일 중요한 게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환원하는 방법은 직접법, 직선법, 연금 상한기입법인데 요즘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산정하는 방법 위주로 가져가셔서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가격 공시라는 자체를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요즘 우리 보유세를 높인다는 거는 공시 가격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격 공시 제도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입 방식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